안녕하십니까. RTN 리얼타임의 고세희입니다. 2017년 아파트 분양 시장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올 설 연휴가 끝나면 건설사들이 본격적으로 분양에 돌입하는데요. 올 상반기에만 전국적으로 약 13만여 가구의 아파트를 분양 예정이라고 합니다. 작년 11.3 부동산 대책 이후 분양 시장이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이 되면서 분양 단지에 대한 옥석 가리기가 심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이슈인마켓에서는 2017년 아파트 분양 시장을 전망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분 모셨는데요. 한국토지개발연구원의 김용구 해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2017년 아파트 분양 시장을 전망해 볼 텐데요. 먼저 아파트 분양 시장을 전망해 보려면 작년 분양 시장을 먼저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 분양 시장 어땠나요? 이제 미래를 전망하는 데는 과거를 알면 미래를 전망할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작년 2016년 예정 물량을 포함해서 전국에서 약 49만 5,197가구가 공급이 됐습니다. 이 물량은 2015년에 51만 4,982가구 물량에 비해서 1만 9,785가 감소했지만은 지난 2000년부터 이 분양 물량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이후 2000년과 2001년 여기에는 20만 개가 조금 초과되어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과거를 분석할 때는 그 과거의 경제 변동이 심할 때를 조심해야 됩니다. 즉 지금까지 우리나라 부동산 특히 이 아파트에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친 것은 1997년 11월 22일의 IMF 사태, 그 다음 2008년, 2009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래서 이러한 1997년하고 좀 2, 3년 후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2000년 초에는 아주 IMF 후유증으로 공급 물량 자체가 적습니다. 20만 개 정도 초과되고 이제 2002년과 2003년에는 이제 IMF 후유증으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이때는 35만 개 정도가 분양됩니다. 그다음 2004년에는 32만 6,648가구, 2005년에는 31만 개, 그다음 2006년에는 25만 개, 2007년에는 29만 개. 이제 2009년부터 2008년에 이제 미국발 이제 금융 위기로 인해서 또다시 공급 물량이 22만 7,560개로 감소가 됩니다. 그다음 2010년에는 가장 낮은 18만 개 정도. 왜냐하면 미분양이 16만 5천 개로 쌓였기 때문에 기존의 미분양이 많은데도 신규 분양한다고 하는 것은 건설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결단이라고 할 수 있고 2011년에 26만 3,260개, 그 다음 2013년 28만 353개, 이때부터 이제 박근혜 정부가 들어와서 부동산 활성화 정책을 쓰기 때문에 2014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해서 31만 개, 그리고 2015년에 이어 올해는 두 번째 많은 이제 물량을 정부가 공급을 했습니다. 이렇게 작년 공급 양을 본다면 작년에도 이제 공급이 많아지자 8월 28일 대책이랄지 11.3 대책을 쓰기 때문에 그래도 일반적으로 건설사 입장에서는 토지는 확보해 놨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속담에 비 올 때 물 받고 바람 불 때 연 날리자 이런 것처럼 하반기로 갈수록 좋기 더 나빠지기 전에 미리 분양하자고 해서 2016년 하반기에도 많은 물량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네, 2016년 하반기로 갈수록 아파트 분양 물량이 쏟아져 나왔다고 하셨는데요. 분양 물량이 많아지면서 청약시장의 열기도 굉장히 뜨거웠다고 알고 있는데 특히 어느 지역의 청약 열기가 가장 뜨거웠습니까? 청약 열기라고 하면 흔히 청약 경쟁률을 가지고 열기가 있다 없다 이렇게 측정하는데요. 사실은 아파트를 공급하는 건설사 입장에서는 1대1만 되면 되는 거지 100대1이 됐든 1000대1이든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은 이렇게 경쟁률을 올리는 이유는 그래야 실수요자뿐만 아니라 가수요자가 붙게 되는 것이고 가수요자는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찾는 건데 실제 분양 현장에서 실수요자와 가수요자를 명확하게 구분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작년 10개의 청약 경쟁률이 뜨거웠던 그런 적을 보면 부산이 무려 6개로 대단히 많습니다. 그 다음 이제 한동안 약세를 이었다가 다시 작년부터 주목받고 있는 세종시가 2개, 그 다음 울산은 한때는 집값 상승률이 10개 중에 5개가 속해 있었고 그 다음에 제주도도 많았는데 이제 제주도는 없어지고 울산, 서울이 1개씩으로 이제 건설사 입장하고 또 지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1위는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분양했던
GS건설의 명륜차입니다. 2위는 부산 마린시티 차이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것이고 여기도 GS입니다. 그 다음 3위는 울산 힐세이트 수암 현대엔지니어에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 4등도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대연차이 여기도 GS건설이고 그 다음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시청 스마트 W라고 하는 것은 닛주이사가 짓는 것이고 그 다음 이제 5, 6위를 보면 연제구 거제동에 부산광역시 거제 센트럴 차이라고 해서 GS건설 이렇게 보면 6개가 부산이고 그중에서 또 4개가 GS건설이기 때문에 작년에는 GS건설에서는 상당히 뭐 좀 호황을 맞았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세종특별시의 경우에 계룡건설 한양이 짓는 것, 그다음에 롯데건설 신동아건설이 컨슘으로 짓는 것, 이제 서울은 서초구의 잠원동의 아크로 리버뷰라고 하는 대림 산업에서 했던 것이 이제 좋은 청약 경쟁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주로 2015년 대비 부산의 경우에는 5,711가구가 증가해서 27,262가구를 분양했고 평균 청약 경쟁률은 106대 89대 1로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산의 경우에는 전매 제한이 없고 황금성도 좋고 주로 구도심의 정비사업 분양이 활발히 진행되어 실수요자, 투자 수요를 함께 끌어들인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2016년 청약 경쟁률이 가장 뜨거웠던 지역은 부산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청약 여기가 뜨거워지면서 전국적으로 분양가가 같이 올랐다고 들었는데 어땠나요? 이제 일반적으로 경제 이론에 따르면 가격이 올라가면 경쟁이 좀 떨어지고 가격이 낮아지면 올라가는데 사실은 이 주택시장은 또 부동산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격이 올라가야 살 사람도 많은 것이고 그래야 또다시 서로가 상승작용해서 올라가는 건데 이런 현상들이 그대로 작년 분양가격 이제 지표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6년하고 2015년의 전국 기준 분양가격을 본다면 작년 3.3평방미터 일반적으로 옛날 용어로 한 평이라고 하는데 평균 분양가격은 1,055만 원이고 이건 2015년과 비교하면 69만 원이 상승했습니다. 즉 분양가격도 올라가고 경쟁률도 좋아졌기 때문에 건설사 입장에서는 가격 상승과 거래량 증가라고 하는 호재를 만났습니다. 이제 지역별로 보면 가장 분양가격이 높은 것이 역시 서울이고 2015년에 1,946만 원에서 2016년에는 2,116만 원으로 올랐고 그 다음 경기도는 1,057만 원에서 1,128만 원으로 상당히 올랐습니다. 뭐 신분당선 연장이랄지 SRT, 동탄역, 또 KTX, 평택 지지역 개통 등 교통 여건 개선과 개발 호재 등이 분양가격 상승에 영향을 준 것이고 물론 꼭 이러한 경제 상황이 좋아진다고 해서 분양가격을 올리는 건 아닙니다. 즉 땅은 옛날에 구입했기 때문에 뭐 큰 원가 상승은 없다 하더라도 소요 있는 곳에 그만큼 자기들이 가격을 높여서 기업들의 이윤을 높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부산이 1,120만 원, 대구도 1,120만 원으로 부산하고 같습니다. 제주도가 933만 원, 세종시가 884만 원이고 강원도가 704만 원으로 가장 낮습니다. 그렇다면 평균보다 높은 지역하고 낮은 지역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 1,055만 원보다 높은 지역은 서울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 경기, 부산, 대구, 인천 이런 5개가 평균보다 높았고 그 다음 평균 분양가격보다 낮은 지역에서 분양가격 순서를 본다면 경남, 울산, 제주, 광주, 세종, 대전, 충남, 경북, 전북, 충북, 전남, 강원 순으로 강원도가 가장 낮은 분양가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는 청약시장이 호황을 누리면서 분양가격이 높아졌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아파트 분양시장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올해 2017년 아파트 분양을 어떻게 전망할까? 이건 가장 좋은 건 사례를 비교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래서 올 초에 주요 아파트 분양한 단지 청약 경쟁률을 우선 살펴보고 그 다음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배 아트자이가 서울 서초구의 1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이 9.84대 1이었습니다. 그 다음 서울 강서구의 염창 이편한 세상이 9.46대 1. 그 다음 서울 강동구의 둔촌동 청호 뜰의 피움 퍼스트가 2.1대 1로 이름 자체가 참 길죠.
그다음 부산 강서구가 부산 명지국제도시의 사랑으로 부영이라고 하는 브랜드로 분양한 게 가장 높은 23.5대 1로 서울과 그리고 부산의 호재가 있는 지역은 여전히 청약 경쟁률이 높다고 할 수 있는데요. 반대로 경기도 화성의 동탄 2아이파크는 미달이 됐습니다. 전남 해남군의 해남 코아루 더 베스트 1단지도 미달. 그다음 작년 집값 상승률 가장 높았던 제주도의 경우는 올해 올 초죠. 에워룹의 제류, 기룡 비치하임은 또 미달이 됐기 때문에 옛날에 좋다고 해서 지금도 좋아지는 거 아니고 주로 청약 경쟁률을 본다면 재건축 도심 재개발, 즉 서울의 강남이랄지 또는 부산의 도심이랄지 이런 지역들은 꾸준한 소유가 있고 또 분양 물량이 많지도 않고 어차피 철거하고 조금 늘려 짓기 때문에 이런 지역에서 분양하는 것은 분양 가격 자체가 문제지 분양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으라 보겠지만 하지만 서울에서 수도권에서 거리가 좀 멀리 떨어져 있는 화성이랄지 또는 뭐 아파트에 대한 그런 인기가 많지 않은 해남이랄지 또 제주도의 경우라 하더라도 이제 뭐 분양 가격 자체가 너무 높기 때문에 아마 분양 가격 자체를 너무 높게 책정하게 되면 그만큼 실수요자들이 위면을 해서 분양이 조금 안 되는 그런 경우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올해 분양 시장은 어떻게 전망하고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은 이제 올 초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지만 분양 열기라고 하는 게 쉽게 식지 않습니다. 즉 작년에 떨어졌던 사람들이 많고 또 하나는 현재 이제 청약 예금 가입자들이 줄어들고 있기는 하지만은 감소하는 게 아니라 늘어나는 폭이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뭐 45만씩 늘어나가 36만씩 증가한다. 그래도 여전히 증가폭은 있고 또 우리나라 집을 가진 자가 현재 2015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56%가 집이 있고 44%는 여전히 집이 없습니다. 또 하나는 뭐 남산에서 돌 던지면 청약예금 1순위가 맞는다 할 정도로 1순위 가입자가 1,000만 명이 넘습니다. 이렇게 실수요자들이 탄탄히 이제 뒷받침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가격만 낮고 자기들이 이제 더 이상 뭐 프리미엄을 얻고 할 게 아니라 이제 집을 사야 되겠다 한다 하면 올해가 아마 호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2017년 아파트 분양 시장 전망해 주셨는데요. 올해도 11.3 부동산 대책의 영향이 계속해서 이어질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부동산 11.3 대책 전하고 후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다면 이러한 대책으로 인한 영향들이 작년부터 영향을 받는데 또 올해는 얼마나 영향을 받을 건지를 한번 비교해 보면 이제 11월 3 대책 이후에 수도권 신규 분양 아파트를 보면 예비 당첨자 대상 정당 계약 기간 중에 판매를 완료하지 못한 것도 많고 또 하나는 서울 등 청약 조정 대상 지역에서 1순위 청약 자격 및 재당첨 제한 영향을 받는 곳은 부적격 당첨자가 최고 11.3 대책 전보다 5배가 증가했다. 이게 문제입니다. 쉽게 말해 건설사 입장에서는 분양은 다 됐는데도 적격자 여부를 검토해 보니까 분양받을 수 없는 그런 부적격자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면 이걸 다시 옛날에는 그냥 선착순으로 자기들이 팔았지만 이제 다시 재당첨 기회를 줘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애로사항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또 이제 11월 3 대책 이후에 프리미엄이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물론 올해부터는 올해 이제 1월 20일부터 분양권이라 하더라도 일정 규모 이상 아파트의 경우는 처음 분양받은 가격하고 또 분양권 거래 때마다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를 해야 됩니다. 또 신고를 안 하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되면 이제 그 문제가 됐을 때 주로 다운 계약서를 쓸 때 문제가 되는데 다운 계약서를 쓴 사람이 자기가 세금을 낼 때는 자기는 다운 써줬고 상대방은 그대로 정상적 거래를 원하게 되면 엄청난 불리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은 좋아서 살 목적으로 다운 계약서를 써줬다 하더라도 나중에 내가 다운 썼다 신고만 하면 과태료가 한 푼도 없습니다. 이래서 앞으로는 이제 이 다운을 쓴 사람들이 양도한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이 입주권하고 분양권하고 차이점은 입주권은 재건축, 재개발 조합원이 가지고 있는 지위가 입주권이고 입주권은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1년 미만 보유하고 팔면 40%, 1년만 넘으면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분양권이라고 하는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투기적 거래로 봐서 1년 미만 양도하면 50%,
2년 미만 양도하면 40%고 2년 보유 이상 해야 기본 세율이 적용되는데 이러한 11월 3일 대책 후에는 재당첨 기간도 많지만 또 분양권 전매할 수 있는 기간 자체도 뭐 입주할 때까지 못 온다든지 이러한 것뿐만 아니라 이러한 재당첨 금지 규정이 없다 하고 또 전매를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세금이 엄청나게 강화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11월 3일 대책 후에 전보다 미분양이 늘어나고 또 이 순위에서 분양이 되고 또는 분양됐다 하더라도 부적격 당첨자가 많고 이러한 것뿐만 아니라 이제 세금에 대한 것도 많아지고 또 이런 것도 본다면 올해의 경우에는 대출 규제도 강화되고 이렇게 되면 올 초에 분양했던 것처럼 똑똑한 지역, 확실한 지역은 여전히 청약 열기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들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네, 11.3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청약 조건이 달라지면서 예비 청약자들이 알아둬야 될 내용들이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제 11월 3일 대책으로 청약 조정 지역이라고 하는 제도가 생겼는데요. 중도금 대출 발급 요건이 전체 분양 가격의 5%에서 10% 이상 계약금 납부로 강화됐다. 일반적으로 건설사 입장에서는 계약금을 많이 받으면 좋겠지만은 많이 받게 되면 그만큼 청약할 수 있는 특히 가수자들이 적기 때문에 5%로 한 것을 이제는 무조건 10% 이상 계약금을 내야 된다. 그다음 이순위 청약 신청 시 청약 통장이 필요해졌으니까 예비 청약자들도 청약계획, 자금 교육을 정확하게 수립해야 되고 또 하나는 청약 1순위 자격 제도가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세대주가 아닌 자는 청약할 수가 없어요. 5년 이내 당첨자도 할 수 없고 2주택 이상 소유자도 제외하기로 했다. 더불어 이제 규제 강화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주택에 당첨된 세대원은 재당첨 제한 대상자의 세대원까지도 추가를 시켰어요. 세대주뿐만 아니라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저도 가입해 있고 우리 아내도 가입해 있고 두 아들도 가입되어 있는데 제가 당첨이 됐다고 하면 나머지 세대원 제 아내나 두 아들은 이제 재당첨 제한 대상자에 추가됐기 때문에 종전보다 훨씬 강화된 제도에 잘 숙지를 해서 과연 어느 지역에 청약할 때 조건이 뭔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2017년 아파트 분양 시장이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고 전망하고는 있지만 매매 가격 하락 요인과 상승 요인에는 분명히 공존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항상 위험 속에 기회가 있다. 그 위기라고 하는데요. 항상 올라가는 지역도 있고 내려가는 지역도 있고 이게 세상 만사입니다. 그 지역 꼭 주택, 아파트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항상 동전도 양면이 있듯이 즉 사람들이 좋아하고 원하는 지역의 아파트는 분명히 올라갑니다. 또 대출 규제를 강화시켜도 흔히 우리나라 부채가 1,300조가 있다고 하지만 은행 예금은 2,000조가 넘습니다. 이렇게 돈 있는 사람들은 돈을 주체를 못하고 이래서 이 집을 누가 살 거냐, 집이 없는 돈 없는 사람이 살 거라고 하면 우선 첫째가 대출 규제를 받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의 경우에는 조금 어려움이 가중되겠지만 대신 청약 경쟁률이 낮아지고 이렇게 되면 자연히 건설사 입장에서는 분양 가격을 낮게 책정할 것이고 이렇게 된다면 자금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또 저금리로 주식이나 다른 데로 마땅히 투자할 그런 게 없다면 이러한 뭐 재건축이랄지 이런 누구나 인정하는 그런 흔히 말하는 뭐 명품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이런 좋은 아파트의 경우는 오히려 소유자들이 늘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2017년은 2016년과 같은 호황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호황이라고 하는데요. 항상 우리가 이제 과거를 생각해 보면 올해가 어떻게 되겠는지 알 수가 있겠는데요. 2017년 전 10년 전에 2007년까지는 부동산 시장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2008년에 미국발 금융위기가 생겨서 아파트 분양의 미분양이 16만 5천 개가 생길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나 20년 전을 보면 1997년은 우리가 IMF라고 하는 것을 또 1997년 전 1996년을 보면 상당히 아파트 분양이 잘 됐습니다. 그 다음 30년 전을 보면 1987년 이때는 대한민국 당군 이래 최고 호황이라고 하는 86 아시안게임, 87, 그 다음 88 올림픽 경기로 이어지면서 정말 부동산이 좋았습니다. 이제 30년 후가 되는 2017년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이제 이런 먼 것보다도 최근 3년간 주택 거래를 가지고 따져본다면, 즉 주택 이제 거래가 어떻게 될 거냐를 주로 5가지를 가지고 분석한다고 했습니다. 뭐 건축 허가 받은 거, 착공한 거, 그다음 분양한 거, 입주한 거, 주택 매매 거래량. 이래서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주택 매매 거래량입니다. 이 주택 매매 거래량이 2014년, 2015년, 2016년 이 3개년에 걸쳐서 연속으로 100만 건을 넘었기 때문에 우리가 2006년에도 108만 건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그때 후부터 계속 이제 감소를 하다가 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까지 우리나라 이제 아파트나 또 주택 이걸 보면은 좋은 아파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살고 싶어도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는 그런 아파트들이 많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런 것은 있다 하더라도 뭐 올해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겠지만, 하나 제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미국발 금융위기가 온 2008년부터 대한민국 주택 정책은 통화 정책이었습니다. MB께서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데는 통화량을 규제하고 이자율을 높여야 된다. 이래서 DTI, LTV를 강하게 규제했는데 2014년 7월부터 추경환 부총리가 와서 이걸 대폭 완화를 시킵니다. 이래서 우리나라 주택 아파트 거래가 분양이 잘 됐는데, 사실 11.3 대책 그리고 올해부터 나오는 금융대책을 보면 금융대책 강화가 조세정책보다 훨씬 강합니다. 이렇게 되면 아마 예전처럼 그렇게 좋은 거래와 분양 실적을 낳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이렇게 전망할 수 있겠습니다. 네, 끝으로 2017년 아파트 분양 시장에 대한 전망 총평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뭐 세계 경제를 보면 브렉시트랄지 또 미국발 트럼프 노맥스라고 하는 보호무역주의를 강화라든지 또 금리 인상이랄지, 또 우리나라 국내 경제를 보면 2%대 성장을 한국은행이 또 최종 수정도 했고, 또 단기적으로 본다면 금융 또 세금도 최고 세율을 40% 높였고, 이렇게 본다면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좋은 전망은 할 수가 없지만은, 또 장기 전망에 필요한 것이 인구인데, 또 올해부터 이제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한다고 하니까 여기도 별로 좋은 전망은 할 수가 없겠지만은, 그래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항상 위기라고 하는 것은 위험 속에 기회가 있기 때문에 틈새 시장을 잘 찾아보면 오히려 좋은 부동산을 싸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오늘 이슈인마켓에서는 2017년 아파트 분양 시장에 대해 전망해봤습니다. 지금까지 한국토지개발연구원의 김용구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경제정책 방향 및 연두 업무보고의 일환으로 버팀목 전세대출 신혼가구 우대금리를 상향하고, 아울러 임차보증금 채권 양도 방식 취급기간을 LH와 SH에서 공공임대리츠까지 확대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1월 31일부터 주택도시기금의 버팀목 전세대출 이용 시 신혼가구의 우대금리가 0.5%포인트에서 0.7%포인트로 상향되며, 연소득에 따라 연 1.6에서 2.2% 수준으로 버팀목 전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신혼가구 우대금리 상향으로 신혼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경감되어 출산율 제고 등 국가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